호적도 없는 조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저는 도박빚에 쫓기는 낯선 남자에게 3천만 원을 주고 가짜 남편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단 한 달만 아이의 아빠 행세를 해달라고요. 하지만 가짜로 시작된 관계는 어느새 진짜 같은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가 찾아왔고 위조 신분증까지 들통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2년 뒤 서울 한복판에서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작은 민박집을 운영하는 박연화입니다. 제 나이 48,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8년 전 오빠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빠 부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가 태어난 조카 준서만 남겨졌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준서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오빠 부부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시혼 관계였고 아이를 낳고 신고를 하려던 참에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준서를 제대로 키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호적이 없는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유치원도 갈 수 없었죠. 이제 준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는데 학교조차 보낼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매일 밤 준서의 잠든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을 이장님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혼인신고라도 해서 준서를 제 아이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이 나이에 갑자기 남편을 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은 진짜 결혼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이라도 남편이 있으면 준서를 입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준서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가짜 남편이라도 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박집 운영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으니까 그 돈으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누가 이런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매일 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고 시간만 자꾸 흘러갔습니다. 입학 원서 접수 마감일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절박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박집 뒤편 산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가까이 다가가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온몸에 멍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그 남자를 집 안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정신을 차린 남자는 한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이 산골까지 도망쳐왔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서울에서 유명한 레스토랑의 요리사였다는데 도박에 빠져 모든 걸 잃었다고 하더군요. 태민은 제게 하룻밤만 숨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혹시 제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태민에게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냐고, 그리고 그 빚을 제가 대신 갚아준다면 저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태민은 제 말을 듣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조카 준서의 사연, 호적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가는 현실, 그리고 단 한 달만 가짜 남편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까지요.
태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의 빚이 3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게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준서를 생각하면 그깟 돈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저는 태민에게 제안했습니다. 3천만 원을 제가 대신 갚아줄 테니 한 달만 이 집에 머물면서 준서의 아빠 행세를 해달라고요. 혼인신고를 하고 준서를 입양신고까지 마치면 그 뒤에는 조용히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민은 고민하는 듯 했지만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던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기막힌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단순한 거래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서에게 태민을 소개했습니다. 준서는 처음 보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게 될 거라고, 그리고 준서의 아빠가 되어줄 거라고요. 준서는 영리한 아이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 했지만 제 표정이 진지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준서에게 인사를 했지만 준서는 고개만 살짝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첫날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태민은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준서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같이 먹자고 했을 때도 세 사람 모두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지, 준서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돈만 받고 떠날 생각이었다고 나중에 고백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민박집 일을 거들면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칼을 잡으니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하더군요. 태민이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준서도 처음엔 경계하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민이 만든 오므라이스를 먹고 나서부터는 태민에게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가 태민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자기 아빠가 맞냐고,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요. 태민은 한참을 말없이 준서를 바라보다가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어쩌면 태민도 이 관계에서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태민은 민박집 손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제 남편으로 소개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저희를 부부로 대했습니다. 이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축하한다고 하셨고 마을 아주머니들은 이제야 연하가 사람 부실하게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태민과 저는 서류상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준서의 입양 절차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저는 태민에게 점점 더 마음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태민이 준서를 안아주는 모습, 민박집 손님들과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는 모습들이 자꾸만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민이 준서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걸 몰래 지켜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민박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덩치 큰 남자 2명과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태민을 찾아온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곽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태민이 빌린 돈에 이자까지 합쳐서 이제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은 이미 갚았다고, 영수증도 있다고요. 하지만 곽 사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원금일 뿐이고 이자는 따로라는 겁니다. 태민은 창백한 얼굴로 곽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곽 사장은 민박집을 둘러보더니 이 집이 꽤 괜찮다며 이 집을 담보로 잡으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것이고 준서와 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말입니다. 곽 사장은 차갑게 웃으며 그럼 법대로 하자고 태민을 법정에 세워서 모든 걸 파헤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곽 사장이 돌아간 뒤 태민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저와 준서에게 피해가 간다며 자기가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민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준서의 입양 절차도 진행 중인데 태민이 지금 떠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태민의 신분증을 확인하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태민이 제출한 주민등록증 번호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태민은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공무원들한테 알려지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태민은 물론이고 저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무모한 일을 벌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준서를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태민은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저와 준서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새벽에 조용히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태민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너무 꼬여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준서가 잠든 방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겨우 아빠라는 존재를 알게 된 아이에게 또다시 아빠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부엌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르다가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는 평생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아왔는데 이 집에서 보낸 한 달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준서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작은 목소리가, 제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이 모든 게 자기에게는 선물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태민을 이용하려고 했던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느새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가 태민의 빈 방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준서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준서가 방문을 열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왜 떠났냐고, 자기가 잘못해서 떠난 거냐고요. 저는 준서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서 잘못이 아니라고, 어른들의 문제라고요. 준서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읽은 동화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까투리가 불길 속에서도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준서는 말했습니다. 고모도 자기를 지키려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 때문에 고모가 더 힘들어지는 건 싫다고요. 차라리 학교 안 가도 괜찮다고, 고모랑 둘이 사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준서를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는지, 왜 정당한 길을 찾지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태민과의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준서의 입양 절차도 중단시켰습니다. 공무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혼모나 미혼부가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시간이 좀 걸리고 복잡하지만 정식으로 준서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고 쉬운 길만 찾으려 했다는 거요. 그날 밤 태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를 꼭 지켜달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자기도 언젠가 떳떳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민이 떠나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준서를 정식으로 제 아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복잡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준서의 친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제가 실질적으로 8년간 양육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입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편법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당당하게 준서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서에게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모가 정말로 준서의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학교는 늦게 가도 괜찮다고, 고모가 힘들어하는 게 더 싫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여러 번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번에는 떳떳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승부하는 거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고 준서는 정식으로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호적에도 이름이 올라갔고 준서는 1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식 날 준서가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 순간이었습니까? 준서는 학교 생활도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민박집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제 삶도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됐냐고, 다시 올 거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민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마음속으로는 바랐습니다. 태민이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준서와 함께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오기를 말입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서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민박집도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준서를 데리고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준서의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다가 저는 우연히 어느 작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태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민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준서를 발견하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서는 한참을 태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태민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준서는 정식으로 제 아들이 되었다고, 모든 게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됐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가족이라고, 준서에게도 저에게도 태민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태민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요.